함께할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난중일기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 노성석 박사님을 모시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노승석입니다. 예. 요즘에 이순신의 다양한 주제로 곳곳에서 강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난중일기를 전공했고 또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곳곳에서 현재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하는데 난중일기를 통해 본 난중일기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토대로 리더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좀 몇 가지를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난중일기 하면은 유네스코 등재된 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2013년 6월 19일에 난중일기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자문위원을 맡았었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완역을 했던 교과만역 난중일기가 유네스코에 심의 자료로 채택이 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이순신의 업적과 함께 좋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난중일기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등재된 사유를 보면 아주 참 의미가 심장하죠. 난중일기를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은 왜 난중일기가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내용은 바로 보시다시피 전쟁 중에 최고 지휘관이 전쟁을 하면서 보고 들은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기록한 사례가 세계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난중일기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중에 작성한 일기류가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난중일기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정한 것은 직접 참전했다라는 점, 또 보고 들은 사실을 직접 일일이 틈나는 대로 수시로 적었다라는 점이 세계에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이날 이후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 거죠. 그 후로 영화도 나오고 또 이순신에 대한 그런 조명이 좀 더 아주 증폭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서를 연구했고 또 한문을 전공하면서 한자로 된 것은 한자 정자로 된 거를 번역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죠. 근데 그 한자를 흘려 쓴 글씨를 해독하는 것은 보통 학자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별도의 그런 초서 공부를 해야만이 초서를 해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동안 그동안 발굴한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초서로 되어 있는 고문서였습니다. 일반 학자들이 봐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책들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그런 책들이 있었죠. 특히 충무공 유사라는 책이 충무공 집안의 대대로 내려왔죠. 이 내용을 초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을 2006년도 이때의 현총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전체를 해독을 하고 봤더니 여기에 기존 난중일기 없는 새로운 30일치 일기가 들어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일기 없었던 30일치라는 것은 빠져있던 일기인 거죠. 1795년 정조의 명으로 난중일기를 활자로 간행할 때 이때에 의도적으로 삭제가 된 거죠. 왜 삭제가 되었을까는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명량대첩 때 12척의 배 또는 13척의 배라고 하죠. 이 배를 타고 수군들이 133척의 외적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기적 같은 일이죠.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
싸울 것도 없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전쟁이라고 주변에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확신을 가지고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전날 밤 당부를 하죠. 필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산다. 결사적인 자세로 싸워주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오자병법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해전이 바로 명량대첩인데, 실제 명량대첩에서 12척의 배를 탄 수군들이 어떻게 싸웠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발굴한 책에 4, 5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척의 배에 탄 수군들은 바닷가에서 있다 보니 굉장히 목말라하고 갈증을 많이 느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도 고창에 사는 오잉창이라는 의병이 이순신에게 찾아가서 동아라는 박을 가지고 왔죠. 이 박을 가져가서 수군들을 해갈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나옵니다. 이 책이 유일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남 도지정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서지, 이것도 선조 임금이 이순신에게 내린 왕명서죠. 이거를 기존의 교서도 있지만 없는 교서가 이 책 속에 초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집안의 대대로 내려왔던 책이죠. 이 책은 다 번역이 돼서 현충사에서 책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중요한 저의 새로운 사실이 있죠. 한산도가 최초 통제영이다라고 모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와 반대로 여수가 최초 통제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단연간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KCI급 학회지에 투고한 결과 바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한산도가 기존 학자들이 다 정리해놓은 이야기를 토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우암 송시열 선생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를 했고, 1593년 8월에 선조 임금이 이순신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직을 내리면서 견내량을 봉쇄하는 작전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한산도에 진영을 옮깁니다. 진영을 옮기는데 영자가 경영할 영, 진영이라는 뜻의 영자인데,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은 진영이다, 또 분진이다, 이렇게 한산도를 표기를 했습니다. 또 바다의 자를 써서 해영이다, 바다의 영이다. 그럼 이 영을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냥 진영으로만 볼 것인가? 근데 이순신은 영으로도 썼지만은 진으로도 썼단 말이죠. 한산도에 대한 표기를 영과 진을 번갈아 특별한 구분 없이 적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임진년 겨울의 일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민초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달파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피폐한 상황이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쟁으로 극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규모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죠. 제대로 규모를 갖추지 못했지만은 임시로 설치되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는 곳이 진영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통제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기존의 많은 학자들도 그것을 통제영이라고 관련 자료들에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급해서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 토대로 계속 주장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는 한마디로 난중에 대한 해독의 역사는 발굴의 역사이다. 기존에 몰랐던 내용들을 한 15년 동안 제가 많이 발굴했습니다. 한 10가지 중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6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1치의 새로운 일기를 정리를 했고, 태촌집, 고상관의 문집이죠. 태촌집에서 3일치의 일기가 또 새롭게 있었고, 배응립의 문집인
동포기행록에도 새로운 난중일기가 일일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토패문과 또 삼국지를 인용했던 인용문, 그리고 전란중 백의종군 하는 중에 둘째 아드님의 이름이 열입니다. 한글은 열인데 한자가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자로는 쓰지 않는 한자죠. 상당히 난해한 한자입니다. 근데 난중일기에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죠. 불초변에 사람 인자에 태자로 써서 음은 열자입니다. 열. 그 옆에 8글자가 또 적혀 있죠. 맹아시생 초목성장이다. 열의 뜻풀이란 거죠. 싹이 처막 피어나서 초목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의미가 바로 열의 뜻이다 라고 이순장께서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뜻풀이 하면은 이해는 가죠. 근데 이 말의 출전을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20, 30년 동안 난중일기 선행 연구자분들도 책을 냈죠. 거기를 봐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을 제가 몇 년 전 교주본 난중일기를 내면서 그 출처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 출전이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당나라 때 해림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그분이 지은 일체경음이라는 백과사전처럼 쓴 책인데 아주 난해하고 훈과학적인 고증에 대한 의미, 또 불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진나라 때 또 유명한 곽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곽박의 주석을 인용한 내용 속에 바로 이 8글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거 찾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를 찾았고, 이 출전은 일체경음이라는 아주 난해한 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제 책에 이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6가지 사례가 저희의 난중일기 교주본에 새롭게 발굴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일기 30일치는 대체 어떤 일기 내용이 있을까? 기존 난중일기에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나오죠. 근데 30일치 새롭게 발견된 일기 속에는 아버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이야기인가? 전란 중에 이순장군의 맏아들인 이회라는 아들 이름이죠. 맏아들이 있었는데 혼산날을 앞두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서 손자죠. 손자의 혼산날이 좋지 않으니 날짜를 미루라 라고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한 나머지 이순신 장군은 그 꿈 이야기대로 실제 혼산날을 미룹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일기 속에 그대로 담겨있죠. 그리고 원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노골적인 이야기, 흉악한 원시라는 표현을 여기에 썼죠. 천지 사이에 어찌 이와 같이 흉패한 원균과 같은 인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이 기록에 별도로 적어놨다는 거죠. 또 권율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조정의 허위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또 꿈에 본 용의 이야기, 활용, 그림 속에 그려진 용을 보고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해서 꿈속에 꿈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또 맏아들에 대한 생일 이야기, 가족적인 이야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서본이 간행될 당시에 세상에 공개되면 이순신의 업적을 선양하는데 오히려 누가 될까봐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것이다 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400년 동안 숨겨진 내용이었고 2007년도에 제가 고궁박물관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함으로써 전체 내용이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한국과 중국의 이순신 관련된 문헌을 종합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난중일기 교주본입니다.
각주가 6천여 개가 됩니다. 난중일기의 번역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 번역한 것은 1916년 청료남명이라는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일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알려진 것은 어려워서 그런지 하다가 말죠. 을미일기 5월까지만 번역하고 그 후의 기록을 손을 놓게 되죠. 그 후에 1953년 서리식 선생이 난중일기를 초록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6.25 이후 5년 만에 홍기문 선생이 난중일기를 처음 완역을 합니다. 이 사실은 최근에서야 제가 이 북한에서 간행했고 이분이 북한학자인데요. 이 책을 세간에 소개하면서 처음 알려졌죠. 그 전까지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최초 번역했다라고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노산 선생의 번역을 보면은 이 홍기문 선생의 번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이은상 선생님은 활자본과 초고본, 심플본을 초고본이라 하죠. 그것을 합본해서 완역본을 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오류들, 지명, 인명, 용어를 한 200군데를 교감 완역을 해서 2010년도에 완역본을 냈고 2021년도에 교주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순신은 문과로 출신한 그런 장수지만은 원래는 문인의 공부를 한 분이죠. 사서삼경을 배웠죠. 형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둘째 형님 특히 요신이라는 분이 퇴계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여기 중구청 인현동 자리에 말년, 퇴계 선생의 말년에 학당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학당을 열었고 이때에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순 장군이 글 공부를 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학의 이론을 좀 알아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논어를 보면 지금도 이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이란 말이 나왔지만 원래는 동양사상, 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휘력이라고 하죠. 지휘력, 통솔력. 거기에 감화력을 더한 것이 리더십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바로 논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그 자신이 바르게 먼저 행동하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행해진다. 근데 자신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엄하게 명령을 내려도 행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리더십의 요체는 바로 솔선수범이고 남을 지시하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순신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할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먼저 적진에 뛰어들죠.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위대한 것이죠. 위기의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항상 유리한 기회로 만들었는데 그러기까지는 항상 이순신은 솔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선을 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상관인 이순 장군이 먼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그거를 본 부하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억지로 권하지 않고 이순신은 행동으로 보여준 분이다. 그래서 남다른 감화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결과 단결과 화합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패의 신화, 백전백승의 그런 큰 전공 가운데에
이순신의 가장 위대한 정신, 바로 솔선수범하는 자세. 이게 바로 유학의 정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문무를 겸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는, 무예도 뛰어난 그런 문무겸전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문무겸전한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글방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한편으로 또 골목대장 노릇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십경도 중에 유년기 시절을 그린 그림이죠.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동네에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순신이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잘못을 받아내고 문제 해결사 노릇을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붓을 늘 던졌다라는 말이 조카 이분이 쓴 행록에 나옵니다. 붓을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군인의 길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품성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유성룡 선생은 늘 옆에서 가까이 보고 있었죠. 유년기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유성룡입니다. 징비록에 보면은 이순신에 대한 인품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요즘에 충무공의 영정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죠. 그 작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순신의 용모는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고 용모가 단정해서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다라고 유성룡 선생님이 징비록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난중일기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쌈만장에서는 절대 난중일기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쟁 전에 이순신에 대한 그런 품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45세 때 정읍경감이 돼서 부임해서 가는데 대가족을 끌고 다녔죠. 두 형님이 먼저 세상을 드셨고 그 남은 조카들, 식솔들이 오갈 데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조카들을 버리지 않고 근무지마다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서 20명 정도 되는 식솔을 정읍경감 부임하면서 같이 부임지로 가는 상황에서 어떤 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당신은 남솔이라고 합니다. 남솔, 식솔이 넘쳐난다. 가족이 정원이해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죠. 남솔의 죄로 이거는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순신은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남솔의 죄를 져서 처벌받을지언정 이 오갈 데 없는 이 식솔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규정보다는 윤리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렇게 아셨기 때문에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순신은 윤리적인 그런 도덕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정신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의 정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난중일기를 쓰게 되죠. 또 특이한 것은 전쟁은 1592년 4월 13일에 부산포 앞바다에서, 우암 앞바다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 게 임진왜란인데,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임진년 1월 1일에 아무 전쟁에 진 거 없죠. 그때의 일기를 쓰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미리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전쟁에 관한 난중일기를 쓸 수가 있었을까? 남다른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중일기를 쓰는데 항상 이순신은 그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장을 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라고다. 어머니는 하늘이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 모자를 쓰지 않고 굳이 어머니에 대한 이칭이 천지거든요. 하늘이란 뜻이죠. 시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난중일기가 항상 곁에 있었고 그 가운데 충과 효를 늘 가지고 이순신은 일기를 7년간 썼기 때문에 더 전쟁을 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옥포, 당포, 한산대첩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강 상태의 강화협상이 이루어지고 정유재난이 또 다시 발발하지만은 또 역시 그때그때의 상황을 다 적으면서 이순신은 복직이 되었고 40여 회전을 백전백승하게 되는 큰 전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항상 이 난중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임진왜란과 난중일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죠. 전쟁을 예견한 것이다. 남다른 해안으로 철저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난중일기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더 철저히 대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중일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지휘력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구자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좀 해석의 차이가 있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난중일기를 쓰는 시대적인 배경은 전란 중이죠. 전쟁 중에는 작전 통제권이 장수에게 있죠.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군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하면서 심한 그런 규율을 어긴 위법자에게는 가차없이 목을 쳐서 효시를 합니다. 전쟁 중에 장수가 부하의 목을 치는 것은 군법을 엄밀히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난중일기에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순신은 규정과 원칙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이 주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침입을 하죠. 사소한 침입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타일러서 보내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은 항상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고 일망타진하려는 작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소한 외적들의 침입에는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용의주도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경거망동하게 하는 행동을 항상 경계했죠. 물령망동 정중여상이란 말이 아주 지금까지도 이게 교훈이 되는데요. 함부로 망령되게 행동하지 말고 산처럼 무겁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급할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용의 주도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봉장의 모습으로 전장에서 항상 지휘를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점이죠. 선공후사.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 공적인 일을 항상 우선시했죠. 국가를 위하고 민초들을 위한 일을 먼저 했고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들은 항상 뒷전으로 돌리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전쟁에 임해서 결국에는 대의를 위주로 이순신은 전쟁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의 그런 남다른 솔선수범의 그런 정신이 이순신의
남다른 지휘력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수에 가면은 전라 좌수영에서 10m 앞쪽에 가면은 고소대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난중일기에 보이는 여도 수군인 황옥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실제 이 황옥천을 잡아다가 목을 매죠. 효시했다 라고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가 오직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외적을 치다가 죽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군법을 엄하게 해서 부하들을 지휘 통제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소, 이게 바로 고소대죠. 여기에 황옥천의 목을 매달아서 많은 군중들에게 알린 거죠. 군율을 엄하게 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시를 한 것입니다.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을 첫 회전을 아주 멋지게 승리로 이끕니다. 외적의 26척을 옥포 앞바다에서 첫 회전을 승리로 거두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을 보면 낙부지지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문헌에 보면 문집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라 좌수영에 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우수영, 경상 우수영 원균 부대가 괴멸했죠. 그것을 지원하러 가는데 흔쾌히 부하 좌수영에 있는 수군들이 흔쾌히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하들도 역시 이순신이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부지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 조선 수군이 우수영 진영이 다 괴멸한 상태에서 전라 좌수영 수군이 지원하러 가는데 이순신의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옥포 앞바다죠. 첫 해전을 거둔 옥포 앞바다. 아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가시면 거제도의 옥포 앞바다. 그 후에 또 치열한 전투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거북선이 처음 출동하는 사천해전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죠. 조선 수군은 26척의 배고 외적들의 배는 13척의 배였는데 전체가 다 괴멸하는, 분멸하는 전과를 이루게 되죠. 이때 워낙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 보니 이순신은 왼쪽에 관통상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때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어서 난중일기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뽕나무를 태운 잿물로 이 상처를 씻는데 이제 음력 5월이니까 한창 무더울 때죠. 여름이죠. 씻어도 고름이 나지 않는다. 마음은 빨리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상처 치유가 안 돼서 제대로 전쟁에 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난중일기에 적어두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천해전하면 뽕나무 잿물 이야기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아픈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천선창에서 외적들이 포진을 해서 장사지를 쳤다고 합니다. 외적들은 높은 지대에 올라가 있고 조선수군은 바다의 나지막한 연안에 있는 상황. 전쟁하기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장계를 보면은 이때에 이순신 장군이 꾀를 내죠. 이 상태에서는 이건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도주하는 척합니다. 기만전을 전술을 펴는 거죠. 도망가는 척하니까 이 장사지를 쳤던 사천 선창에 있는 외적들이 배를 타고 이 넓은 바다로, 사천 앞바다로 모충공원이라고 하죠. 그 앞바다 모자랑포에서 모충공원이 사천해전지죠. 이곳으로 이제 외적들이 내려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이순신은 역공을 펴서 왜적들을 괴멸시키게 되죠. 아주 탁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사천서창입니다. 요 이때의 왜적들이 진을 쳤던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장계에 보면은 가운데 중자 바다 양자를 써서 중양으로 왜적들을 끌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양이라는 것은 배가 뜰 수 있는 바다 가운데로 왜적들을 끌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 장소입니다. 모자랑도 앞바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왜적들을 분멸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산도 해전을 앞두게 됩니다. 막기 작가 야스하루 부대가 경남 양산에서 호남 내륙으로 진입할 계획을 세웠고, 이때 이순신과 원균 부대가 연합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때의 왜적들은 남해를 위주로 해서 견예량이라는 곳이죠. 거제도에 견예량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이 한산도죠. 왜적들이 일본에서 조선에 오려면 반드시 견예량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길목이죠. 그래서 이곳을 가보니 왜적들은 그 암초가 많은 섬에 숨어져 있고 산기슭에도 포진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걸 판단해서 왜적들을 넓은 바다로 끌어내기 위해서 기반전을 펴게 됩니다. 도주하는 척하죠. 그래서 유인 작전을 폈고, 이때에 넓은 바다로 끌어낸 다음 하깃진의 전법으로 왜적들을 역공해서 59척을 분멸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원래 하깃진은 육군들이 썼던 지법이죠. 이것을 바다에 이것을 적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산 해전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지금 그대로 이순신 공원에 가면 이 현장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목동이었던 김천손이라는 인물이 장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에게 그 적들이 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줌으로써 이순신이 출동을 하게 되죠. 사실 김천손이 아니었으면은 그 상황을, 중요한 시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이 있었던 해전이 바로 한산도 해전인데, 그 산이 바로 미륵산입니다. 미륵산에 올라가면 거제도 앞바다가 그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을 치른 게 임진년이었고, 그 해를 넘기면서 계사년으로 넘어갑니다. 계사년으로 넘어가면서 웅포 해전을 치르게 되죠. 이게 아주 큰 해전입니다. 6차례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몇 차례 전쟁을 하고 보니까 이순신도 이제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왜적들을 미리 사전에 일본에서 쳐들어온 왜적들을 미리 원천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다. 보급로를 차단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여수 본영에서 진영을 한산도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사년 7월 15일이죠. 8월에는 통제영이 설치가 되고 8월 15일에 삼도수군 통제사 직에 임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7개월 동안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처음 이순장군께서 진영을 옮긴 곳이 바로 한산도의 의항이라는 곳입니다. 의항, 개미 의자, 목항자가 져서 바로 이곳으로 진영을 옮기셨죠. 이곳으로 들어가면은 한산대첩비가 있고, 쭉 들어가면 문어포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바로 문과 시험을 전쟁 중에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죠.
항공사진으로 찍은 한산도 사진입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해상에 있는 요새라고 할 만큼 요 안에 배를 숨기기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명나라 장수 장홍유가 여기를 와서 한번 쭉 시찰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외적들을 소탕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해상 기지로서 한산도를 작전 기지화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순신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지만 오히려 신중하게 대처하여 경솔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 계사년 3월 20일 이후에 적은 난중 일기의 이야기입니다. 급할수록 차분하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같은 의미에서 제옥록이 가보년 2월 13일 날 외적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면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사소한 침입은 무시하고 그것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세히 보면 이 의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죠.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면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한다. 공자가 한 이야기, 논어에 나온 말 중에 견소리즉 대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이익을 보면 거기에 눈을 돌리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런 유가적인 유학의 이론을 전쟁에서도 역시 이순신은 같이 적용해서 부하들에게 당부를 내렸던 것이죠. 정유재란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순신 장군이 그간에는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 협상을 하면서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휴전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은 난중의 일기를 보면은 이 기간에도 사소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휴전이라기보다는 소강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때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상황,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에서 조만간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허위 보고를 요시라가 거짓 정보를 조정에 흘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지만 그것이 거짓인 걸 알고 이순신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순신은 왕명거역죄에 걸리게 돼서 파직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백의종군 처벌받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4월 1일에 대신들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죠. 120일간의 백의종군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상을 당하게 되고 아산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면서 일기를 적고 남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합천으로 바로 갑니다. 권유를 만나기 위해서 선조가 합천에 가서 권유의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명을 내리죠. 권유를 만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백의종군을 한 게 아니죠. 백의종군을 하러 간 거죠. 권유를 만난 이후부터가 실제 백의종군을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합천에 이순신 유적지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습전곡이라고 해서 익힐 습자 전쟁할 전자를 써서 권율이 수백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훈련했던 계곡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을 구전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다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43일간 이 어해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을 대신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직을 맡은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패망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가 정유년 7월 18일이죠.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이순신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연안 지방에 가서 듣고 본 뒤에 결정하겠다. 이때는 백의종은 기간이죠. 문견이정, 원문을 보면 문견이정. 이 말이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죠. 듣고 본 다음에 결정한다. 남의 말을 다 그 자체로 믿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듣고 본 다음에 결정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은 결국 이순신이 솔선수범했다라는 의미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순신은 산청에 있는 동산산성으로 달려가십니다. 동산산성이 나오죠. 근데 이 동산산성이라는 것은 지금 고지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문헌으로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답사를 한 결과 현장을 찾을 수가 있었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동산산성에 올라 그 형세를 바라보니 매우 험하여 저기 엿볼 수가 없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이것을 요새화하면은 전쟁을 하는 데는 아주 천혜의 요새다라는 이야기죠. 요 물은 진주 남강에서 올라오는 상류입니다. 거의 한 800에서 900m 되는 절벽입니다. 절벽에서 제가 좀 긴장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가는 길이 없어요. 내려오는 길도 없고.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유적편을 냈더니 아마 좀 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갔더니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산성에. 바위가 있는데 시커먼 바위들이 있죠. 불에 탄 바위들. 또 적진을 알리기 위해서, 장수의 진영을 알리기 위해서 깃발을 꽂았던 구멍. 바위에 구멍들이 이렇게 많이 이 산성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인 바로 동산산성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순신은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순신은 진주까지 가죠. 진주에서 손경리의 집에서 복직교서를 받습니다. 그날로 백의종군이 해제가 되죠. 그 후로 나간과 보성까지 가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곳곳에 흩어졌던 잔병들이 다시 몰려오는데 그게 100명 또는 120명이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수군을 재견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나름대로 짜는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도주했던 배설이 8옥선 10척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순신에게 인계를 합니다. 명량해전 때는 13척으로 싸웠지만은 배설이 가지고 온 배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문헌에 보면 10여 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10여 척. 근데 어쨌든 전란 중에 도주한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배설 때문에 10여 척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군공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0여 척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선조는 바다에서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고 가망이 없으니 육지에 올라와서 싸우라는 명을 내리죠. 이때 이순신은 보성에 열선을 하고 있습니다. 열선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순신은 이때 장계를 올리죠. 그 장계 속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금신 전선 상류 12.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도라고 하죠. 부사어죠. 아직도 12척이 남아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하여 싸우면 유가위야. 이 표현이 참 아주 묘합니다. 이게. 아주 자신감이 남아있는 표현이죠. 유가위야. 그래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잃지 않은 표현이죠.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순신이 왜 수군을 포기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곁들여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어찌 보면 왕명을 거역한 글이죠. 올라오라는데 올라오지 않고 자신은 못하겠다. 계속 바다에 남아서 해전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거역한 그런 대담한 글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타당했기 때문에 선조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전을 진행했고 명량 대첩을 앞둔 1597년 9월 15일 밤에 부하들에게 비장한 각오로 싸워달라고 당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득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오자병법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필생즉사라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 원전에는 필자 대신에 이 발할 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가 부사가 되면은 발한다는 뜻이죠.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기를 바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주장군께서 이 행자를 똑같이 필자로 고쳐서 난중일기에 적으셨습니다. 자,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부하들은 어쨌든 병법을 전쟁에서는 병법을 따라야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명량 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과 부적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른 연구자들은 중과 부적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오히려 수군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외적들을 큰 어려움 없이 이겼다라고 통계 수치만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난중일기에도 분명히 중과 부적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많고 적은 숫자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 수군은 열세고 외적들은 숫자적으로 우세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상대해서 싸우려면 좁고 험한 곳을 전쟁 장소로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오자병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명량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명량에서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의 부하인 안위는 도주하려고 하고 김응암도 역시 도주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순신은 군법으로 처형할 것이다라고 안위를 혼을 내줍니다. 그리고 김응암에게는 잘만 싸워주면 군공으로 인정하게 해줄 것이다. 결국에는 사기 진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몸소 명량 대첩 그 명량 바다로 기록에 보면은 판옥선 한 척을 가지고 먼저 그 안에 적진에 뛰어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선봉장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하들이 물러나려고 하다가도 되돌아와서 후방을 도와줬고 그 결과 외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31척의 외선을 분열하는 전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휘력, 임기응변력이죠. 이 명량대첩에서는 이 임기응변력이 가장 탁월한 그런 모범 사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하나로 열을 칠 때는 험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열을 가지고 백을 칠 때는 역시 험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오자병법 응변에 나온 말입니다.
이런 병법의 이론을 충실히 응용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명량해전을 치른 장소. 실제 명량에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죠. 명량은 지금도 배를 세워둘 수가 없죠.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명량 위쪽에 있는 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양도죠. 양도에서 명량해전을 치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있죠. 또 이때의 막강한 그런 화포, 우수한 무기력, 또 역시 전쟁의 승리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량대첩을 치른 후 이순신은 군산의 망주봉에 올라갑니다. 여기가 망주봉이죠.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서 망주봉입니다. 임금님을 바라본 봉원이다 라고 해서 이곳이 수군의 진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망골계를 올리고 명량대첩에 보고서를 조정해 올리기 위해서 작성을 해서 올리죠. 이순신의 전략 전술, 탁월한 전술, 그러한 위대한 전공에 있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전공을 세운 그런 업적이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면서도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장수로서 세운 공은 티끌만큼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 입으로는 교서를 해보지만 얼굴에는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이 있을 것이다. 큰 공을 세우고도 오히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공은 자기가 세웠지만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리더로서의 덕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덕행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수양자로서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겸양지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명나라에서 8명의 장수들이 조선에 파견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진린 장수가 있죠. 진린 장수가 처음에 와서는 좀 비협조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진린을 감화를 시킵니다. 특히 저리도 해전에서 이순신의 부하들이 가져온 외적의 머리를 진린에게 다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린은 감탄을 해서 선조에게 이순신은 천하의 장수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외적의 머리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기의 전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남에게 이걸 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다 줬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실록에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진린에게는 40여 개를 줬고 그 부장이었던 계급에게는 5개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준 건 맞죠.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큰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양보로서 적을 물리치는데 진린을 감화시킨 이순신의 양보의 미덕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린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아주 명언을 남기게 되었죠. 이순신에 대한 명언이죠. 이순신은 경천위지지제요 보천요길지공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선조에게 올린 말이죠. 이순신은 천하를 주무르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기울어진 세운을 만회한 공로를 이뤘다라는 뜻의 이 말을 선조에게 올리게 됩니다. 이 말이 지금도 이순신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진린도 역시 이순신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전쟁을 40여 해전, 실제는 50여 해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쟁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순신은 병법의 이론을 첫째 충실히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선승구전의 이론입니다.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쟁을 해야 한다. 이 이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글자대로 먼저 이긴 다음에 먼저 이긴 다음에 전쟁을 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 있지만 한문은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주변의 그런 문맥과 상황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전세를 잘 간파한다는 것이죠. 지피지기란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전세 상황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위기를 이로운 기회로 만들었다. 상황 대처를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신임과 지지를 얻었다는 거죠. 장수인 이순신이 먼저 적진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항상 신임과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원칙과 소신을 철저히 관철했다라는 것. 또 배려와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열었다. 엄할 때는 엄하지만은 또 부하들에게 남다른 배려를 베푼 적이 많죠. 또 적극적인 현실 참여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남다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승리 비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순신의 리더십의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난중일기 7년 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순신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은 일기를 쓰면서 항상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성찰한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앞날을 철저히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고 항상 근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잘된 일은 앞날의 거울 본보기로 삼는 것이고 잘못된 일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자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사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옛 성현의 글과 교훈을 스승으로 삼는다. 제갈량 선생도 이 말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순신의 그런 행동거지와 일기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난중일기에는 옛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적었죠. 그런 것을 볼 때 지자사고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동정과 사랑으로 배려심을 베풀었고 또 민초들을 항상 돌보는 자세, 부하들을 사랑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대응에 있어서 솔선수범, 임기응변의 자세, 아까 말씀드린 문견이 정하는 자세, 본인이 직접 듣고 본 다음에 결정한다는 자세, 아주 현실적이고 오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적인 어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피지기의 전략, 그리고 규범을 준수하는 자세,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되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이순신 장군은 상을 지체 없이 왕에게 장계를 통해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개가 어떻게 싸웠고 어떤 전술로 적을 몇 척을 부수고 몇 명을 죽였다라고 장계에 상세히 적어서 전공자에 대한 포상을 바로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범법자는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 이게 바로 신상필벌이죠. 신상필벌. 의리심, 희생정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회의를 하고 여러 장수들, 동료들,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이든 전쟁을 한 후든 항상 음식을 나눠 먹죠. 그것을 호계라고 합니다. 호계. 호계라는 것은 음식을 가지고 주연을 베푸는 걸 호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조가 호계를 19가지 왕명에 의해서 교서를 내린 적도 있죠. 그 다음 창조정신. 한산도 3년 8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염전을 개발하고 또 항아리를 붓고 할 수 있는 일을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그것을 물물 교환을 통해서 식량 비축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불모지를 나중에는 거대한 진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적인 정신이자 자력갱생의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급자족하는 자급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전쟁을 하는데도 그렇게 물자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그런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한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순신의 그런 덕목과 그런 인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이순신의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이 빨간 색깔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겸양지덕이다. 혁혁한 전공을 세웠지만 자신은 전쟁을 하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 부하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부끄러움만을 느낀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자신을 낮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더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전쟁하는 와중에 이순신은 그 와중에 항상 예의 예법을 중시했습니다. 백의종군하는 중에 어머니 상을 당했고 감옥에 나와서 삭탈관직 당한 상태에서 아산에 와서 사당에 다 들려서 참배하죠. 슬프고 이런 괴로운 상태에서 사당에 가서 고유라고 합니다. 고유, 사유를 고한다는 뜻으로 고유의 예를 잊지 않고 예를 다한 모습, 선비다운 모습이죠. 그 당시에는 주자 선생이 지은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는 예법, 선비가 지켜야 할 예법을 다룬 그런 책인데 그 예법을 역시 이순신도 철저히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 중시와 양보의 미덕이 이순신의 리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동국대 여해연구소 학술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노성석 박사님께서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